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인 여성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돌려받는다고 하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빨라진 세상에선 천벌받는 것도 빨라졌다고들 하더군요. 얼마 전 저는 그 말을 실감했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자식에게까지 벌이 내려진다더니 그 말도 맞다는 걸 알게 되니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어린 나이에 입양되어 양부모님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제가 3살 무렵 보육원에 있던 저를 입양해 주신 분들이었죠. 워낙 아기 때 입양이 되어 입양된 기억조차 없었지만 부모님은 저를 정말 예뻐하며 키워주셔서 자라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물론 친가에선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지만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도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만 보면 할머니는 눈을 흘기시며 궁시렁거리듯 말씀하셨거든요. 아이고, 밥만 축내는 밥충이를 왜 들여서 개나 키우고 말지. 아휴. 그런 할머니 곁에서 고모는 더 심하게 하셨습니다. 야, 너는 뭐 사달라고 하지 마라. 어디서 근본 없는 걸. 너 입으로 들어가는 거, 입는 거, 다 생돈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휴. 그럴 때마다 아빠는 화를 내시곤 했어요.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현옥이는 우리 딸이에요. 집사람과 제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빠에겐 아무 말도 못하시고 부엌에서 일하시던 엄마께 가서 소리를 치고 부지깽이를 휘두르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굉장히 슬픈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닦으셨고요. 어릴 때는 그 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점 자라면서 그 내용을 알게 되니 저 또한 할머니와 고모 앞에서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과 함께 했을 때는 괜찮았지만 대놓고 저를 구박하며 객식구 취급하는 할머니와 고모 앞에선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동생이 찾아오기를 기도하며 잠이 들기도 했어요. 어떤 날은 엄마 배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엄마 뱃속에 예쁜 아기 천사 찾아와서 할머니가 웃게 해주세요. 제가 진짜 동생 잘 돌봐줄게요. 엄마는 제 얘기를 듣고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지만 다시 또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나이 12살이 되던 해 엄마가 식사하시다가 헛구역질을 하시면서요. 며칠째 계속된 헛구역질로 속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병원에 다녀오신다고 하실 정도였는데 결국 엄마 뱃속에 아기가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환하게 웃으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엄마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고요. 아빠는 엄마가 드시고 싶다는 음식을 부지런히 사다 나르셨지만 엄마는 잘 드시지 못했고 그 음식은 대부분 저와 아빠의 몫이 되곤 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저희 세 식구는 행복했죠. 그토록 바라던 아기가 생겼으니까요. 그때 엄마 나이가 39이라 늦은 나이에 찾아온 선물이었거든요. 요즘엔 늦둥이가 많지만 그때는 30 후반의 아이를 갖는 일이 드물었기에 다들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기적처럼 친자식을 얻게 되셨다는 걸 알았기에 너무 좋고 기뻤습니다. 엄마의 임신 기간은 우리 가족 모두가 정성을 쏟는 시간이었죠. 저도 12살이니 도울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도우면서 예쁜 동생이 태어나길 바랬습니다. 엄마가 임신하신 뒤로는 할머니가 저를 구박하지 않으셨고 고모도 말을 조심하셨습니다. 그것도 다 동생 덕분이라 생각하니
태어나지도 않은 동생이 더더욱 좋더라고요. 태어나기만 하면 정말 예뻐해줄 거라 다짐했죠. 제가 13살,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얼마 뒤 태어난 동생은 정말 너무 예뻤습니다. 아빠의 눈과 코, 엄마의 입가를 닮은 모습에 저는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말았죠. 할머니는 그런 동생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조금 이상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동생이 태어난 것은 기쁘지만 서운한 생각도 밀려왔거든요. 저에겐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얼굴로 환하게 웃으셨으니까요. 할머니가 전부터 하셨던 말처럼 부모님이 저를 입양하신 이유가 아이를 갖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저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고모와 할머니 말대로 저는 데려온 가짜 자식이고 동생은 엄마가 직접 낳은 진짜 아들이라는 사실에 기가 죽더군요. 그런 생각이 들자 제 처지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솔직히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들키면 엄마와 아빠가 저를 보내실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혼자 마음을 삭히며 제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저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집안의 핏줄이 아니라도 전과 똑같이 사랑을 주셨기에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아이일 수 있었어요. 동생이 태어난 후에도 부모님은 저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부모님의 마음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하셨죠. 우리 현옥이가 있어서 엄마는 2배로 힘이 나. 엄마의 첫 번째 보물은 언제나 우리 현옥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진짜 자식이 아니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퇴근하신 아빠는 저를 불러 옆에 앉히시곤 저의 하루를 물어봐 주셨어요. 그렇게 변함없이 저를 돌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저는 점점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혹여 제가 기가 죽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늘 배려해 주셨어요. 동생이 조금씩 자라자 가족은 4식구가 함께 산책을 다녔고요. 사람들은 아기를 보며 귀엽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저를 소개하며 더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큰딸이 동생을 얼마나 잘 돌봐주는지 몰라요. 마음이 깊고 예쁘답니다. 친할머니와 고모도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구박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의 굳건한 태도와 동생의 존재 덕분이었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끝까지 지켜주고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동생이 태어나면서 저는 오히려 부모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를 가족으로 선택해주신 분들, 그리고 그 선택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나는 진짜 행복한 아이구나. 그 깨달음은 훗날까지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동생이 생긴 이후에도 부모님의 사랑은 결코 줄지 않았고 오히려 두 아이 모두를 향한 넓고 깊은 사랑으로 확장되는 것 같았어요. 그 속에서 저는 더 이상 가짜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그러나 저의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19, 동생이 7살이던 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날은 저와 동생을 집에 두고 부모님께서 외출하신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인이 별세에 두 분이 장례식장에 다녀오셔야 한다며 나가셨죠. 현옥이가 동생을 잘 돌보면 된다며 안심하셨지만 그렇게 나가신 부모님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던 두 분 대신 집에 전해진 소식은 병원에서의 연락이었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결국 돌아가신 부모님을 마주해야 했죠. 저와 동생은 울며 부모님을 불렀지만 끝내 눈을 뜨시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을 잃은 그날,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부모님은 대답이 없더군요. 동생은 어린 나이에도 상황을 직감했는지 목 놓아 울며 제 품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치르게 된 부모님의 장례식장은 차가운 슬픔으로 가득했죠. 하얀 국화꽃 사이에 부모님의 영정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서 저는 넋이 나간 듯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친척들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동생은 제 옆에서 울다 지쳐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또 엄마는 어디 있어 하고 묻곤 했습니다. 저는 대답조차 못하고 그저 안아줄 수밖에 없었고요. 19의 나이에 부모를 잃은 맞이라는 무게가 너무 버거웠지만 동생을 바라보며 버텨야 한다고 다짐해야 했고요. 그러나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동생은 안아주며 안타까워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차갑고 낯설었거든요. 그 속내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 향한 거리감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고모는 영정 앞에서 통곡하면서도 틈틈이 저를 째려보듯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남긴 빚이 많다며 무슨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려 하자 읽지도 못하게 막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읽는다고 뭘 알겠니? 왜 그동안 키워준 값으로 빚 다 갚게? 내가 다 알아서 정리해준다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니? 그 말 속에는 저를 향한 원망이 배어 있었기에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고모가 표시해둔 곳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욱 굳게 결심했죠. 동생만큼은 절대로 잃지 않겠다. 부모님도 그걸 원하실 거야.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던 사랑 내가 이어가야 해. 발인을 앞두고 입간식을 하며 저는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한테 힘을 주세요. 현욱이를 지키려면 제가 버텨야 하잖아요. 제가 현욱이 잘 키워볼게요. 주신 사랑만큼 꼭 해볼게요. 목소리는 눈물에 떨렸지만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린 뒤 관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부모님과의 이별을 인정해야만 했기에 펑펑 우는 수밖에 없었고요.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후 텅 빈 집에 저와 7살 동생만 남았을 때는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온 세상이 공허했고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아 여름임에도 서늘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솟구쳤지만 꾹 참고 동생을 끌어안고 약속했습니다. 괜찮아, 우린 둘이니까. 그리고 누나가 현욱이 끝까지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누나가 있잖아.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사랑을 힘삼아 부모님의 자리를 대신하며 동생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통과 슬픔은 지울 수 없었지만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았기에 동생만은 꼭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에게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뒤 갑자기 들이닥친 고모가 저를 내쫓았기 때문이죠. 그날도 저는 동생을 돌보느라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있었죠. 저도 힘들었지만 동생이 크게 놀라 유치원조차 보낼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앞으로 저와 동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기만 더 다니면 저는 졸업이었고 동생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할 예정이었으니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 궁리할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의 예금 통장과 제가 모아둔 용돈 통장을 확인하며 생활비 계획을 세워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곧장 취직을 하게 되면 동생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도 고민해야 했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동생을 재우려던 찰나 고모가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을 세차게 열고 들어온 고모의 눈빛은 싸늘하게 저를 겨누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곧장 동생 방으로 가더니 동생의 짐을 마구 싸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통장을 제일 먼저 챙긴 후에 말이죠. 제가 놀라며 왜 그러시냐고 막아섰더니 고모는 저를 거칠게 밀쳐내며 말하더군요. 이제부터 현욱이는 우리가 데리고 간다. 너도 얼른 짐 싸서 나가. 이제 곧 경매 들어오고 팔릴 거야. 장례식 마치고 네가 사인했잖아. 빚 갚느라 그런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제 이 집에 네가 있을 자리는 없어. 난 너까지 책임 못 져. 친자식도 아닌 주제에 이제 무슨 낯으로 여기 있을 거니? 저는 고모의 말에 놀라 대답조차 하지 못했지만 옆에서 더 놀란 동생 현욱이가 제 손을 꼭 붙잡더라고요. 그런 동생을 위해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고모, 저는 엄마 아빠가 지켜주신 딸이에요. 현욱이랑 같이 여기서 살면 안 되나요? 제가 지켜야 할 가족이에요. 그러나 고모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현욱이를 끌어안고 말했죠. 현욱이는 우리 핏줄이야. 우리 집 장손이지. 하지만 넌 아니야. 이제부턴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울 거야. 그래서 현욱이 데리러 왔어. 너는 얼른 네 물건 챙겨서 나가. 동생은 고모 품에 안기면서도 저를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솟구치는 눈물을 닦으며 동생의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모는 제 손을 억지로 떼어내고 현욱이를 끌어안은 채 돌아서 버리더군요. 제 앞은 고모부가 가로막고 저를 밀어냈고요. 그렇게 저는 동생과 억지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현우가 울지 마. 누나가 꼭 다시 데리러 갈게. 꼭 지켜줄 거야. 전 울먹이며 외쳤지만 고모는 문을 쾅 닫아버리고 나가버리고 말았죠. 그러면서 저에게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며칠 있다 올 테니까 네 물건만 챙겨서 나가. 억지로 내쫓기 전에 순순히 나가는 게 서로 좋을 거야. 그렇게 동생을 데리고 나간 뒤 집은 적막해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기만 했어요. 동생을 꼭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19의 저는 아무 준비도 없이 사회로 내몰렸습니다. 한 학기 남은 학교는 다니고 싶었지만 집조차 없는 제가 계속 학교에 다닌다는 건 무리처럼 보여 포기하고 말았죠. 처음엔 친구 집에 부탁해 잠시 지내볼까 했지만 그것도 오래 갈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무 힘도 없는 19의 저에게 세상은 너무 잔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진 것도 의지할 곳도 없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었죠. 결국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저는 갈 곳이 없어 며칠 동안 역 대합실을 전전하기도 했어요.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밤이 되면 두려움이 몰려오더군요. 집이 없다는 현실은 참담했지만 동생을 꼭 찾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얼른 자리 잡아야겠다는 다짐뿐이었죠. 생활비라도 마련해야 했지만 고등학교 졸업도 못한 제가 할 수 있는 건 막노동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던 저를 며칠간 지켜보던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데 있을 애가 아닌데 왜 이러고 있어? 얼른 집에 들어가. 일자리 필요하면 새벽에 저기 가서 줄 서봐. 일하면 바로 일당 받을 거야. 아주머니 말대로 이른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추운 바람을 맞으며 줄을 서면 운 좋은 날에는 공사장으로 불려가 하루를 벌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일거리를 잘 얻지 못했고 간혹 일을 하게 되더라도 무거운 벽돌이나 시멘트 자루를 나르다 손목이 퉁퉁 붓기 일쑤였습니다. 하루 일당을 받고 돌아오면 기진맥진이었지만 그래도 그 돈 덕분에 싸구려 여인숙에 묵을 수 있으면 다행이었죠. 내일은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놓지 않으며 동생을 그리워하다가 겨우 잠이 들곤 했어요. 집에서 나오기 전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챙겨 나왔기에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울다가 잠들기도 하면서 지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날은 점점 추워졌습니다. 고시원 작은 방을 구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지만 동생을 데려올 순 없었어요. 막노동으로 몸이 상해 결국 다른 일을 찾아야 하더라고요. 그 후엔 식당에 들어가 설거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역에서 멀지 않은 시장이라 새벽부터 문을 열었고 일이 많더라고요. 뜨거운 물에 손이 불어 터지고 사장님의 호통에 가끔 눈물이 나왔지만 꾹 참았죠. 그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동생을 찾으러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서서 일해도 받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점 하나로 버틸 수 있었죠. 가끔 너무 고된 날이면 부모님과 살던 집 앞에 몰래 가보기도 했습니다. 벌써 다른 사람들이 이사를 온 건지 제가 살던 때와는 달라져 있었지만 부모님과 동생과의 추억이 많은 집이라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죠. 다들 잠든 늦은 밤 그렇게라도 그리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세상 사람들이 저를 부모 잃은 아이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한 존재처럼 바라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구하러 가면 부모는 뭐 하시냐는 질문이 늘 따라왔고 대답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학교 친구들과의 연락도 모두 끊겼고 동생도 보지 못하며 살다 보니 더 고립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문 닫은 뒤에는 식당 안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생활비를 조금 아끼긴 했지만 온종일 식당에서만 지낸 것도 외로움을 키우는데 한몫했습니다. 밤이면 식당 한켠 간이 침대 위에서 얇은 담요를 덮고 누우며 동생을 떠올렸어요. 저에게 오려고 손을 뻗으며 울던 얼굴만 떠올라 눈물이 났죠. 현우가 누나가 꼭 널 데리러 갈게. 엄마 아빠 대신 지켜주겠다고 했잖아. 스스로에게 그 말을 수없이 되뇌다 울다가 지쳐 잠들곤 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전전하던 삶은 저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도 남기더라고요. 부모가 없는 저를 세상은 야박하게 밀어냈거든요. 물건이 없어지면 제가 가장 먼저 의심을 받았고 기분이 나쁘면 저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아야 했죠. 아무 버팀목이 없는 저에게 세상은 참 냉혹했습니다. 그때 제 앞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죠. 남편 역시 남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청년기를 버텨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학업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새벽 어둠 속에서 배달 일을 시작하고 낮엔 공사장 일을 도왔다더군요. 저녁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전전했다고 하고 밥 한 끼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날이 많았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보면 누구보다 먼저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죠. 제가 일하던 식당에 그는 자주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느 날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은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힘들지 않아요? 보면 엄청 열심히 일하시던데. 힘들죠. 그래도 때 되면 밥은 주시니까 할만해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마 대꾸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남편에게는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술술 흘러나오더군요. 말하지 않아도 그의 눈빛 속에서 너도 외로웠구나라는 위로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짧은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식당 앞에서 기다렸다가 제가 퇴근하면 함께 걸어가 주었고 가끔 따뜻한 어묵 국물이나 달콤한 붕어빵을 건네주며 오늘도 수고했다 말해주었죠. 그 한마디가 그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제가 눈에 띄게 지쳐있을 때 남편은 말없이 작은 공원 벤치로 데려가 자판기 커피 2잔을 내밀며 말해주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라도 서로 챙겨야 해요. 그래야 버틸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로의 지난 날을 말하지 않아도 깊이 이해해줄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우리는 점점 더 자주 함께 걷고 더 많이 웃고 더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노을이 가라앉고 어둠이 깔린 하늘 아래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기대면서 살아가면 안 될까요? 나 혼자 버티는 것보다 둘이서라면 조금은 덜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린 연인이 되었고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으며 사랑을 키워갔죠. 주변 사람들에겐 가진 것 하나 없는 그저 평범하거나 부족해 보이는 두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기적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중 알게 된 작은 사실 하나는 우리를 더욱 운명처럼 느끼게 했으니까요. 비슷한 시기, 비슷한 시간대에 각자 다른 곳에서 부모님을 잃었다는 것. 그날의 상처가 우리를 오랫동안 홀로 걷게 만들었지만 결국 서로를 찾아오게 한 다리가 되었다고 느끼기도 했고요.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다시는 혼자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상처를 희망으로 바꾸고 아픔을 서로의 품 안에서 치유해가며 마침내 결혼이라는 결실에 도달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이 남편과 저를 더 단단히 엮어주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늦둥이 남동생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도련님인 그 동생이 저보다 12살이나 어렸고요. 신기하게도 억지로 헤어졌던 제 동생과 도련님의 나이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도련님을 볼 때마다 늘 잃어버린 동생이 생각나더군요. 꼭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던 제 동생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도련님이 마치 제가 지켜줘야 할 또 다른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도련님을 친동생처럼 아끼며 더 챙기려 했습니다. 도련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순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사춘기에 막 접어들어 낯선 저와 함께 지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도 언제나 웃으며 형수님 하고 저를 반겨주었죠. 제 손에 간식을 들고 들어가면 먼저 먹는 법이 없었습니다. 꼭 제 입에 먼저 물려주고 난 뒤에야 본인이 먹더군요. 그런 도련님을 바라보며 저는 동생이 더 그리워지더라고요. 한 번은 고모 집에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이미 이사를 가고 없었습니다.
동생에게 사주고 싶었지만 사주지 못했던 것들을 도련님에게 사주며 우리 현욱이도 저렇게 좋았을 텐데 하며 마음을 달랠 뿐이었죠.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초등학생이던 도련님이 중학교에 들어가 교복을 맞출 때는 밥상 앞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동생도 중학교에 들어가 교복을 입었을 모습을 떠올리니 사무치게 그리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쯤에는 가끔 찾아가던 옛집이 있던 동네마저 재개발이 되어 더 이상 갈 수도 없게 되었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그래서 도련님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뒷받침해주고 싶더라고요. 남편보다 더 욕심을 내어 도련님을 위해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학원부터 신발, 옷, 속옷 하나까지 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뒤처지지 않게 사주었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남편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지만요. 남편은 제가 도련님에게 그렇게 해주는 걸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좋아서 하는 거라 했지만 남편은 자신이 저를 고생시킨다고 생각했던지 도련님에게 더 엄하게 굴곤 하더라고요. 하지만 도련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아이라 제가 종종 말리곤 했습니다. 도련님이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데요. 저 나이에 청소 빨래 저렇게 하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도련님은 제 뒤에 숨어 남편에게 메롱을 하고 도망치더군요. 남편은 그런 우리 모습을 보다가 결국 웃어버리곤 했고요. 그렇게 우리는 힘들지만 알콩달콩 새 식구로 살았습니다. 도련님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어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밤마다 함께 검정고시 시험 공부를 했고 그즘 합격 소식이 들려와 남편은 작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비록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여러 일을 전전하는 것보다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몸이 덜 고되니 다행이었죠. 뱃속에 아이가 생기니 저는 더 동생이 그리워졌습니다. 엄마가 임신하셨을 때 곁에서 아이가 잘 태어나길 바라던 그때가 떠올라 부모님도 사무치게 그리워지면서 간절해지더라고요. 한순간에 사라진 신기루 같았지만 제 안에는 그때 받았던 사랑이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있어 잊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고모가 억지로 데려간 동생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나이였지만 얼마나 컸을지 가늠조차 못하니 답답했습니다. 그저 어디에서라도 잘 지내길 바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형수님, 제 친구가 고원에서 지내는데요. 그 친구가 진짜 착해요. 그런데 식구들이 너무 그립고 집밥이 그리운가 봐요. 혹시 그 친구 데려다가 밥 한 끼 먹어도 될까요? 힘들어 보여서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도련님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했거든요. 제가 좋다고 하자 도련님은 환하게 웃으며 다음 날인 토요일에 학교를 마치는 대로 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친구도 많고 집에 데려오는 걸 좋아하던 도련님이 제가 임신을 한 이후로는 친구를 데리고 올 때 꼭 허락을 받는 모습이 참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어지간한 친구들은 다 데리고 왔지만 고아원에서 지낸다는 친구는 처음이라 조금 놀라기도 했고요. 그러다 문득 괜히 부모님 없이 형과 형수 밑에서 자라다 보니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아닐까 하는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제 속마음을 남편이 알아챘는지 웃으며 말해주더군요. 우리 성민이가 인심 좋은 거 당신 몰라요? 소풍이나 운동회 때 도시락 2개씩 사서 도시락 못 사온 친구 주라고 했다며? 그래서 성민이가 친구도 많고 도르 친한 거잖아요. 다 당신 덕이에요.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다음날 도련님과 그 친구를 위해
아침부터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만 더 앉으면 되는 밥상이었지만 집밥이 그리운 친구를 위해 마음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상을 차리고 있는데 도련님이 친구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얼굴을 보고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도련님이 데려온 고아원에서 지낸다던 친구가 제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제 동생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 달라졌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동생도 제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를 보더니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순간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붙잡지도 지켜주지도 못했던 그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지면서요. 저는 동생을 끌어안고 오열하다가 갑자기 배에 통증이 몰려와 주저앉았죠. 곁에서 어리둥절해하던 남편이 급히 부축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북받쳐오르는 감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동생이 왜 고아원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고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야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죠. 고모가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빚뿐이라고 말하며 사인하라고 했던 서류는 사실 상속 포기 서류였던 겁니다. 저는 철없이 믿고 순순히 모든 걸 내려놓았던 것이고요. 동생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고모와 함께 살았답니다. 그러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 고모가 동생을 지금 지내는 고아원에 데려다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빚 다 감당하면서 널 어떻게 키워. 죽은 오빠 자식 챙기자고 내가 어려울 순 없지. 서로 모른 척 그렇게 살아가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생은 문득 얼마 전 고모가 동생에게 서류를 내밀며 사인하게 했던 일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인 후 고모와 고모부가 나눈 대화를 동생이 몰래 듣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서류가 된 거라니까? 이제 그 집도 우리 거야. 현욱이 쟤도 데려다 줘.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래도 오빠 핏줄이라곤 쟤 하나인데 어떻게 그래? 그 집이 10억이나 되는데 내가 나중에 어떻게 오빠 얼굴을 봐. 빚 때문에 나가야 한다던 우리가 살던 낡은 집은 사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십억의 가치로 치솟아 있었던 겁니다. 고모는 저와 동생을 속이고 모든 것을 가로챘던 것이죠. 동생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재산을 챙기려 했던 고모의 계획은 처음부터 치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서류를 읽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억지로 사인을 하게 했던 거고요. 그 결과로 동생은 고아원에 버려졌고 저는 거리로 내몰렸던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고생한 건 그러려니 할 수 있었지만 동생을 고아원에 버린 일만큼은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린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련님 덕분에 동생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기로 했으니까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여보, 이제라도 동생을 찾았으니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돼. 지난 세월은 못 바꾸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지켜줄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오열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고마운 말이었으니까요. 그 후 남편은 동생이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동생은 도련님과 한방을 쓰며 서로 경쟁하듯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도련님 못지않게 동생도 성실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더군요. 얼마 뒤 태어난 저희 아이를 돌보는 일에도 두 사람은 열심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생이 태어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엔 동생과 도련님이 제 아이를 돌봐주더라고요. 그 덕에 저희 아이는 두 삼촌과 엄마 아빠의 보살핌을 받으며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아이의 첫 걸음마를 뗄 때도 옹알이를 시작할 때도 두 삼촌은 늘 곁에 있었죠. 도련님은 마치 친형처럼 아이를 업어주며 집안을 뛰어다녔고 동생 현욱이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며 언어 발달을 도와주었고요. 아이의 발걸음이 서툴러 넘어질 때마다 도련님은 울지마 삼촌 있잖아 하며 손을 내밀었고 현욱이는 아이가 무릎이 까졌을 때 약을 발라주며 따뜻하게 다독였습니다. 아이 초등학교 입학쯤 도련님은 새 가방을 사러 가선 아이를 보며 묻더군요. 형수님, 이거 제가 사주면 안 돼요? 대학에 다니며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용돈을 모아 사주겠다는데 전 마음이 짠하면서도 너무 기특했습니다. 현욱이는 매일 아침 아이의 신발끈을 묶어주며 알려주는 일을 주로 했죠. 주말이면 두 삼촌은 아이와 함께 공원에 나가 축구도 하고 연도 날렸습니다. 도련님은 아이가 공을 제대로 차지 못해도 잘했어, 삼촌보다 낫네라며 크게 칭찬했고 현욱이는 연이 잘 날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격려했고요. 아이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 두 삼촌은 번갈아 가며 수학 숙제를 봐주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어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됐죠. 과학 실험 키트를 함께 만들며 세상은 이렇게 신기한 걸로 가득 차 있어라며 아이의 호기심을 북돋워주기도 했습니다. 아이에게 두 삼촌은 단순한 친척이 아니라 든든한 또 하나의 부모와 같더라고요. 집에선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두 삼촌이 번갈아 아이를 등하교시키니 동네 사람들도 삼촌들이 더 아빠 같다며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도련님과 현욱이는 더 신나했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이면 밤마다 거실 테이블에 모여 공부를 하면서 좋아했고요. 현욱이는 교과서를 펼쳐 문제를 풀어주었고 도련님은 간식과 과일을 챙기며 분위기를 살려주면서 공부를 하게 했어요. 아이도 두 삼촌의 응원 속에 점점 밝고 성실한 아이로 자라갔습니다. 결국 아이는 넉넉한 사랑을 받으며 누구보다 건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는 만큼 도련님과 현욱이도 어른이 되더라고요. 둘은 함께 지낸 시간만큼 절친이 되어 함께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초자금이 많지 않아 불안했지만 두 사람은 끈기와 정직함으로 회사를 키워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고아 출신이라 무시받진 않을까, 부모의 뒷배를 지닌 사람들과 비교되진 않을까 마음을 졸이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두 사람은 더 굳건했습니다. 저는 잘 몰랐지만 남편이 그러더군요. 처남이 꼼꼼하니까 성민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지자체에서도 벌써 관심을 보이고 대기업에서도 투자하겠다고 했대. 말만 들어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노력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기뻤고요. 그러더니 마침내 몇 년 후 두 사람이 세운 회사의 가치는 100억 원을 넘어섰다며 지역 잡지에 기사까지 실리더군요. 의젓한 모습으로 청년 사업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두 사람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잘 되길 감히 바란 적도 없었는데 제 기대보다 더 잘 해내주니 고맙기만 하더라고요. 게다가 두 사람은 저와 남편에게 고맙다며 작은 아파트를 사주고 아이 결혼할 때 쓰라며 거금이 든 통장까지 건네주었습니다. 서로 몰래 더 챙길까봐 합의하여 함께 모은 돈이라고 하면서요. 저와 남편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두 사람은 막무가내더라고요. 두 사람의 상황이 결국 받긴 했지만 저와 남편은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새 집으로 이사간 후 남편은 매일 집안을 쓸고 닦으며 고마움을 표현하려 했고 저는 부지런히 반찬을 해서 두 사람에게 나르며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이는
작은아버지와 외삼촌에게 살갑게 굴면서도 신세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겠다며 열심히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한편 고모의 소식을 동생이 전해주더군요. 아마도 괘씸한 마음에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았던 것 같아요. 동생을 고아원에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고모는 믿었던 고모부의 친구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알아봤지만 이미 10년이 지난 일이라 법적으로도 쉽지 않았다고 하면서요. 그래도 동생은 조금은 시원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고모의 자식들, 그러니까 사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도박과 사기를 일삼다 교도소를 밥 먹듯 드나들며 산다더라고요. 고모라는 사람이 조카들 재산 빼돌려서 얼마나 잘 사나 궁금했지.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됐더라고. 아휴, 나쁜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동생의 얼굴엔 여러 감정이 뒤섞여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없는 동안 고모에게 시달린 탓이겠죠. 어린 동생을 고아원에 버린 고모를 떠올리면 저도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 저와 동생은 더 이상 미련이 없었기에 그렇게 덮기로 했어요. 이미 동생이 잘 되고 난 뒤라 과거를 돌아보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누나, 고모는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벌받은 거야. 우린 이렇게 행복하잖아. 내가 앞으로 누나한테 더 잘할게. 동생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세상은 공평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제 저는 남편, 동생, 그리고 도련님과 함께 든든한 가족을 이루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었고요. 우리 집은 더 이상 상처와 눈물의 공간이 아니라 웃음과 사랑이 가득한 진짜 가정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동생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라는 귀한 사람을 제 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제는 절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저는 종종 지난 날을 떠올리곤 합니다. 억지로 떨어져야 했던 동생, 차갑게 등을 돌렸던 고모와 친척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끝내 저를 지켜주었던 부모님의 사랑. 그 모든 시간은 분명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밑거름이었습니다. 만약 그 시절이 없었다면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이토록 깊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공평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는 욕심과 거짓으로 눈앞의 이익을 챙기려 했지만 결국 그것은 허망하게 흩어지는 것도 보았죠. 반대로 저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았기에 결국 잃어버린 동생을 되찾았고 새로운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제 곁엔 남편이 있고 도련님이 있고 그리고 다시 만난 동생이 있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우리 집은 상처가 아닌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이 되었죠. 웃음소리와 따뜻한 밤냄새가 가득한 집. 그것이 제가 끝내 지켜내고 싶었던 가정이더라고요.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랑으로 남은 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와 동생, 도련님, 남편, 이 가족의 손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세요. 인생은 여전히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를 외롭지 않게 해준 가족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